안녕하세요.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하려고 목돈을 모았어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집주인의 후순위 담보로 공매로 물려 있어요. 집주인의 후순위 담보? 내가 전세인데 집주인이 내 전세 뒤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보증금은 받겠지만 은행도 6개월째 공매 처리도 지지부진해서 언제 받을지 미지수고 현재 모아둔 돈 4억 5천으로 갭 투자라도 우선 사둬야 될지 고민입니다. 후순위든 뭐든지 간에 경매나 공매를 당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시세에 따라서 낙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돈 받는 게 뭐 못 받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후순위로 대출까지 나갈 정도면은 전세금 이상의 집이니까 그래도 대출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시세는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은 좀 걸린다. 보통 경매 당하면은 뭐 우리 집에 뭐 문서 하나 날라오고 나면 최소한 1년? 1년에서 뭐 한 1년 반 정도 또 걸리기도 하고요. 뭐 또 배당까지도 또 더 걸리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다 기다려가지고 뭐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경매나 공매 당한 거를 뭐 내가 뭐 누구한테 전세 주기도 쉽지 않고 내가 중간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똑같은 거예요. 전세든 뭐든지 간에 계약을 하는 순간 나올 때까지가 어찌 보면 계약의 한 사이클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들어갈 때만. 그래서 들어갈 때 최대한 뭐 좋은 집, 뭐 조건 좋은 거 싸고 뭐 왠지 막 매력적인 조건 이런 것만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서명하는 순간 나올 때 난이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든 뭐든 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후순위를 뭐 잡힐 수도 있죠. 잡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되면은 월세를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보증금 낮게 월세 살면은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주인이 뭐 후순위 대출을 받든 뭐 3순위 대출을 받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보증금 까고 나오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보증금도 어차피 나중에 다 그 경매, 공매가 이제 끝나고 배당 절차 받을 때 알아서 또 내가 제일 어차피 뭐 선순위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월세 안 내면 한 관리비까지 안 내면 한 10달이면 다 까고 나오죠. 그럼 거기서 살다가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고. 먼저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임차권 등기 같은 거 해놓고 그냥 집 비우고 나와도 뭐 큰 돈 아니니까 뭐 묶여 있는 상태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득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해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뭔지 잘 모른다가 1번이고 두 번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일어날까?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면은 관심을 다 꺼버려. 관심을 꺼버립니다. 본인 사는 전셋집 월세가 얼마고 매매가가 요즘 얼마해요? 시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면 본인 그 집의 매매가나 전세가, 월세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대부분. 이거 저희 집 아닌데 제가 시세를 뭐하러 알아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한 90%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전세 사는데요. 저희 집 시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어떤 그 인풋을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교육이나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뭐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전세든 월세든 남한테 생판 모르는 가족도 아닌 제3자인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내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담보처럼 잡고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줄 거지? 라고 약간 되게 불안한 그 관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주인의 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주인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주 매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사실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한테 3억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잖아. 매주 그냥 얘는 돈 잘 주나 회사 잘 다니고 있나 막 생각할 텐데 이 전세나 뭐 월세를 딱 이렇게 한번 계약하고 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써. 오히려 이번 여름에 일본 여행 가는 계획을 더 많이 세운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내 돈이 남한테 가 있으면 그 남이라는 사람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 않다. 왜? 지금 당장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에 재미있는 콘텐츠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50년 고정금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50년 고정금리 나오면은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전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고정금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가 은행한테는 되게 불리한 거고요. 대출받는 우리 같은 국민한테는 유리한 구조로 저는 이게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정을 시켜 놓는다는 거는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그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게 50년이나 같은 이자로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지도 잘해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큰 손해가 50년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신용카드 하나 설계 잘못하거나 보험 잘못 설계해가지고 팔면은 소비자들은 그거 끝까지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거 해지해 주시면 제가 로봇 청소기도 하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행권도 드릴게요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거 해지시키려고. 안 그러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담대에 다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썼고 뭐 하더라도 막 5년 고정금리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왜냐면 그 변수와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보니까 이 금리가 변동되면서 이게 정책을 쓰기도 참 힘들고 국민들이 막 위태위태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장이 50년이지만 뭐 하다못해 뭐 20년, 뭐 20년 고정금리 뭐 이렇게만이라도 나와줘도 30년 고정금리만 나와줘도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얼마 벌고 이자 얼마 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야지라는 게 이제 계산이 쓰죠. 계산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더 좋은 거는 그렇게 빌려놓고 나중에 이자가 낮아지면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선 유리한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 약간 이쪽에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빌리고 계시고 최소 5년 정도는 금리 변화의 압박을 잘 느끼지 않는다. 물론 6년 차 때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한 10년만 넘어가도 주택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이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사만 잘 다니면 망할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니까 장기 국채나 뭐 이런 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경제 규모도 그렇고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고정금리를 할 수 있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연봉 1억입니다. 무주택인데요. 주담대 대출 받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원래 대출 받는 건 무섭습니다. 왜냐면 대출을 갚을 생각하면은 막막하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1억을 벌고 저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출을 생각하면은 반대로 갚아야 되는 것도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원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움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은 막 무서워서 막 절대 못 타는 사람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그냥 재밌게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라는 거 그리고 어떤 위험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 해보니까 할만한데? 라는 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는 막 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지만 탔더니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제 체감하면 그러면 이제 타지는 것처럼 대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빌리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인데 대출을 운영해보고 이게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계산이 쓰면 두렵지만 받는 거죠. 하다 보면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저도 옛날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받는 것도 막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4천이 뭐야. 훨씬 큰 돈을 받아도 이제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 운영하고 유지하고 나중에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쓰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야 이거 뭐 그냥 막연히 안 될 것 같고 야 1억을 갚으려면 야 내가 몇 년을 일해야 되냐 근데 막 지금 5억을 받으라고 야 5억 갚으려면 야 내가 한 20년 일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어떻게 갚냐고 하면서 막 이제 대출에 대해서 좀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대출을 되게 싫어해요. 남자분들이 대출을 싫어하고 여자분들 이제 주부분들은 대출에 그래도 조금 좀 더 좀 이렇게 전향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원금까지 갚으려면 막 막막하거든. 근데 주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생활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자랑 원금을 어떻게든 충당하면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또 집도 또 있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여기에서 오는 공포, 근데 이거를 안 샀을 때 오는 또 불편함과 공포,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남편이 대출을 거부하고 아내분이 대출 받자, 그래서 집 사자라고 막 하잖아요. 아내 말을 들어야지 뭐 부동산에서는 뭐 돈 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뭐 우상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내분들이 아이 키우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빌라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아파트 좋다고 하고, 엄마들끼리 만나봐도 딱 누가 봐도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안단 말이지. 이건 직관으로 아는 거죠. 직관으로 아는데 저거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사실상 맞는 타이밍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막 뭐 공격적으로 막 하고 뭐 이상한 뭐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가 좋은 데예요. 거기에 좋은 곳이고 투자성도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현금 모아서 살 방법은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사자라고 이제 아내분이 주장하는 건데, 그때 남편분이 막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좋은 데를 사자고 하니까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싸우면 이제 남편분이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하면 좋은데, 보통 안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저거 조금 있으면 빠진다, 저거 지금 다 거품이다라고 이제 남편분이 보통 주장을 많이 하고, 아내분은 막 답답하다고 저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계속 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더 올라가. 그러면 이제 뭐 답 안 나오는 거고, 뭐 그렇죠. 물론 아내 말 듣고 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도 보통은 아내분들이 뭐 이 실거주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성이 좋은 곳들은 빠져도 뭐 좀 덜 빠지거나 많이 빠져도 회복하거나 뭐 그러거든요. 왜냐면 많이 빠지면 가만 안 둬요. 또 옆에서 또 사러 오거든. 그 동네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까지 빠져? 그러면 이번에 만기 될 때 저기 살까? 하면서 또 사러 와서 생각보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테크, 뭐 부동산 이런 거는 확실히 맞벌이 부부보다는 외벌이 가정에서 더 잘해요. 외벌이로 특히 이제 주부로 아이를 막 학원도 보내보고 막 라이딩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가사를 좀 하는 주부. 요 분들이 보는 눈이 꽤 괜찮아. 진짜 꽤 그 정확해요. 정확하고 타이밍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분들의 그 안목이 좋다. 안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몰라요. 남편들은 뭐 A단지 B단지 뭐가 좋아하면 지하철 가까운 거 뭐 이러거든요. 뭐 아무 상관없거든. 지하철에서 좀 멀어도 살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여자들의 촉이에요. 여자들의 촉은 아니고 경험이죠. 경험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인프라를 사용해 보면서 체득하는 거죠. 이 아파트가 좋아. 이 아파트가 살기 좋다고. 가격 그런 건 모르겠고 이 아파트가 살기 좋다니까 라는 거는 다 알아요.